해능 스님과 관련돼서 저기 지금 적혀 있는 대로 구군사하고 남아선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절을 들으라고 하면 저 광효사라고 하는 절을 들 수 있어요. 광효사. 거기가 이제 풍법문답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육조단경이나 법보단경에서 보면 풍법문답이 뭐냐면 해능 스님이 깃발이 이렇게 해갖고 거기 깃발이 이렇게 펄럭이고 있으니까 한 사람은 저 깃발이 움직인다. 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바람이 움직인다. 라고 말하면서 싸우고 있더래.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딱 이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면서 이제 끝판왕이 된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림 지존이 왕의 귀환 이러면서 딱 나오는 거지. 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능 스님의 사상 관련된 부분들 조금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해능 스님에서 시작되는 게 유심주의를 확고하게 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했다. 어떻게 보면 집대성했다. 중국 철학에서 언제나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인물들은 집대성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전혀 없었냐?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한 문제식들을 다 종합해서 딱 요약해서 딱 하나로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지만 그 전에도 뭐 핸드폰도 있었고 PDF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도 있는 것들을 시대적 요청 구조를 반영해서 하나로 간략하게 딱 만들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걸 보고 집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대성자를 최고로 쳐주거든요. 그래서 해능 스님이야말로 그런 분이고 그 정신을 가장 잘 이었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분은 마조 스님입니다. 마조 스님. 그래서 일상성. 해능 스님 이전에는 유심주의는 뭐 그전부터 불교에 있어서 화엄종에도 유심주의가 있으니까 일체유심조 뭐 이렇게 해서 다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을 나랑 관련시켜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다음에 선수행을 행동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마조 스님에 의해서 일상의 환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평상심시 도라고 하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깨달음이다. 삶이 깨달음이다. 이게 이제 선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삶 이꼬로 깨달음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감정이나 인간의 욕망을 긍정한다. 이게 인도 불교랑 굉장히 많이 틀린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 불교는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가는 거고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들을 왜냐하면 삶이 전체가 깨달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삶 안에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나중에 긍정 대상이 돼버립니다. 이게 중국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릴 거예요. 그 전에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강서성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강서성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을 분기하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는 강서는 양자강의 서쪽이라는 뜻이고 호남은 동정호 들어보셨죠? 진짜 큰 호수예요. 우리하고 중국은 약간 땅이 차이가 이게 사이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등 관계로 비교하면 안 돼요. 근데 저런 문화들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우리나라 지역 분기에도 저런 게 다 들어와요. 그래서 중국에는 호남성, 호북성 뭐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호남이라는 표현이 우리한테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본적인 거는 그게 중국 영향을 그런 식으로다가 어떤 지형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남북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들이 다 중국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 기본적인 거 몇 가지 알아두면 그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경상도 이러면 경주하고 상주, 그러니까 완톱 체제, 그러니까 투톱 체제지. 두 개를 붙여서 경상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라도 하면 전주하고 나주. 전주하고 나주. 충청도 하면 충주하고 청주. 아니, 그렇잖아요. 네. 강원도 하면,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경기는, 경기도. 경기는 왕의 칙할지를 경기라고 합니다. 네. 왕의 칙할지를 경기. 네. 그래서 그거는 왕이 직접 다스리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관찰사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지명 이렇게 붙이는 거니까 이해가 쉽잖아요. 한 번만 딱 들어놓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이거는 그리고 대부분 다 아시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영남. 영남 쓰잖아요. 영남 호남.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영호남의 갈등 뭐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지만 예전에 한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뭐 80년대, 뭐 90년대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남은 뭐냐? 그러면 중령, 조령 남쪽을 영남이라고 해요. 중령, 조령 이게 그렇게 멀리 안 떨어져 있어요. 중령, 조령. 그리고 그거보다 약간 옆으로 가면 축풍령. 중령, 조령 남쪽을 영남. 그 다음에 호남이라고도 쓰잖아요. 호남. 근데 우리나라가 호수가 없어. 호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중국 명칭을 따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저 전라도에 가면 벽골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그냥 그 호라고 그냥 제방인데 한마디로 벽골제니까 제방인데 그냥 호라고 붙여서 그냥 호남. 호남 이렇게 써.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호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호강? 호수 같은 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호수 같은 강. 그걸 금강의 다른 이름이 호강이에요. 그러니까 강이 원래는 이렇게 물결이 있는데 금강이 이렇게 호수처럼 잔잔하다네. 나 몰라. 나 금강이 그런지 나 잘 못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렇대요. 그래서 금강의 별명이 호수강이야. 호수 같은 강. 그래서 금강 남쪽을 호남이라고도 한다. 이런 썰이 있어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따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형을 기준으로 할 때 지형을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많이 본따 오다 보니까 호수도 없는데 자꾸 이런 호자가 나오는 거를 갖다 어거지로 약간 맞추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중국에서 산동성, 산서성 그러면 그 태행산맥, 태행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고, 섬서성 그러면 서면이라고 하는 데서 섬현이라고 있어요. 현. 그러니까 행정구역에서 군현대 할 때 그 서면의 서쪽을 섬서 이렇게 뭐 이렇게 다 나누는 게 중국 거를 많이 본따 왔어요. 그래서 호가 없어도 우리는 호남이 있어. 그리고 그 북쪽에는 그 재밌지. 호북이 아니고 호서가 있어. 중국에는 호남성, 호북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호남이 있고 호서가 있어요. 호서가 충청도입니다.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호서 이러면 뭘 얘기할까? 아니, 호남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 벽골제를 중심으로 해서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그러면 충청도는 그 위에 있잖아요. 우리가 충청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거 아니요? 뭐 한국 사람이 그건 모르겠어. 우리가 뭐 중국처럼 지도가 큰 것도 아니고 뻔한데 도가 뭐 몇 개나 돼서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으면 호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호북이 아니고 호서라고 호서지방이라고 쓰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를 그래서 무슨 호냐 그렇게 하면 그걸 의림지로 봅니다. 제천의 의림지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으면 지금 들어보셔도 돼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단지 이런 식으로 어떤 지형지물, 중심 지형지물을 가지고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한다더라. 그래서 강서의 마조, 호남의 석도, 요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호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다고. 이 강호, 강호라는 표현이. 그래서 천하를 양분하는, 그리고 저는 저 마조 스님, 마조가 홍주의 개원사에서 법을 설해요. 그래서 이걸 홍주종이라고 합니다. 홍주종.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또 선종의 저 또 마조 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멋있어. 그리고 저 마조랑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거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마조가 장송산 마라고 장송산에 마씨성을 가진 사람 이래서 장송산 마라고 하는데 그 마조가 우리나라에 제가 몇 시간 전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몇 회 전에 요 방송 몇 회 전에 그때 정중사 무상스님 얘기할 때 이 마조가 원래 정중사 무상스님 제자였다라는 식의 기록을 남긴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규봉 종밀입니다. 종밀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래서 저 마조 스님이 무상스님, 정중사 무상스님 영향도 어느 정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만약에 마조 스님이 그 정중종파에 계속 있었으면 신라불교가 이렇게 떡상할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마조 스님이 그쪽에서 좀 배웠어. 뭐 그쪽 문화 쪽에서 좀 배웠던 것 같아. 그 동네 사람이에요, 저 어른이. 예, 그 동네 사람이에요. 장송산이라는 게 지명이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출가하고 그 동네에서 배우고 뭐 양이 안 찼던 것 같아. 그래서 남학으로 갑니다. 남학 회양. 이 남학이라고 하는 데가 동태산, 서화산, 남항산, 남형산, 북항산, 중학, 숭산 이렇게 5학이 있는데 남학형산에 가요. 이게 이제 마경대 사건이라고 제가 전에도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에 의해서 도를 깨닫는데 앉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앉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삶 자체가 깨달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앉고 서고 눕고가 핵심이 아니야. 앉는다고 좌선한다고 해서 붓다가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마조 스님 얘기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남학해양 스님 문화에서 이제 그쪽에 가서 그 선생님이 이제 좀 괜찮다고 하니까 갔는가 봐. 아니, 그거는 요즘도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선생님이 굉장히 많지만 또 이제 뭐 그 선생님이 좀 괜찮다더라. 그럼 우리는 또 가서 수업 듣습니다. 또 이렇게 또 수업도 듣고 그 선생님 뭐라고 하나 찾아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어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거예요. 아무개 선생님이 뭐 잘 가르친다더라. 뭐 저 어른한테 가면 뭐가 된다더라. 그러면 거기 가서 미쳐서 배우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자유롭게 열려 있는 사람들이 발전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한 선생님 밑에서만 그것만 계속 배우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잘 안 돼요. 폭이 좁다고, 보는 폭이.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쫙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뭔가 융합해내면 이제 훨씬 더 그릇이 커지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마조가 저 남학회양 스님 밑에서 이렇게 딱 그래서 참선을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었대, 방에. 그랬더니 남학회양 스님이 남학에 살았다 그래서 남학회양이요. 저 형산에 살았다 그래서 거기서 기왓장을 가지고 바닥에다가 중국은 바닥이 이렇게 벽돌 같은 거 이런 거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기왓장은 굉장히 얇습니다. 제가 저 남학 회양 스님 계신 데 가서 내가 기왓장을 미는 사람이거든. 그걸 기념으로 이렇게 기왓장을. 그래서 기왓장을 미니까 썩썩썩썩 이게 소리가 나지. 기왓장 민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쓱쓱쓱 이상한 소리가 나지. 벽돌에 기왓장 한번 민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거슬려요, 귀에. 그러니까 방 안에서 참선하던 스님이, 마조 스님이 뭐야 이제 이러면서 나온 거지. 뭔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이상한 소리가 나? 이랬다가 나왔더니 당신 선생이 이걸 뭐 이상한 걸 밀고 있더래. 그러니까 선생님 뭐 하세요? 이상하잖아. 뭐 기왓장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양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기왓장을 밀어서 갈아서 거울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기왓장 간다고 거울이 돼요. 기와는 아무리 밀어도 판판하게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반사각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건 진료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유리 거울이 아니에요. 유리에다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은박지 붙여서 하는 그런 거울이 아니에요. 동경이에요. 그래서 동으로다가 주조를 한 뒤에 그걸 밀어내는 겁니다. 숫돌 같은 걸로 이렇게. 그러면 거울이 돼. 그리고 때가 끼면 또 이걸 미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울을 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야. 이해해야 돼. 저거를. 근데 기와는 갈아도 이 밝음이 나올 수가 없죠. 진료 자체상. 얘는 원래 탁한 애인데 뭐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기와를 갈아서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회양 스님이 앉아있다고 부처가 되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기와를 갈아서 거울이 안 되는 것처럼
앉아 있어서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니야, 이 자식아. 이 얘기를 한다고, 이 얘기를. 그때 이 어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수레가 안 가면 소를 채찍질하는 게 맞느냐, 수레를 채찍질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를 해야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마음이 중요하다. 앉아 있는 자세가 아니고. 이게 행동주의라는 거예요, 행동주의.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게 아니고 사실은 행동적인 거다. 동적인 거다. 이거 동적인 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통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정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고요하고 안정돼야 되고, 아니 그게 아니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잔잔한 호수 같은 물도 있고 폭포 같은 물도 있고 그 다음에 태풍이 해갖고 뒤집어지는 물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부 물이라고 하는 거지, 잔잔한 건 물이고 저런 뭐 폭포나 뭐 이렇게 분수나 이런 거는 뭐 물이 아니에요. 아니야. 물 전체를 봐봐. 그것은 다 문제가 없는 물이야. 이런 식의 이게 행동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주의야말로 진짜 깨달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중국 철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남방의 윗바사나나 뭐 인도 선이나 이런 거하고 다른 중국 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 중국 철학이 이렇게 특징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은 이론론이에요. 이론론이고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이원론이에요. 두 개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사는 세계, 우리의 삶의 세계, 그리고 이건 이상 세계예요. 이상 세계. 이것은 차한, 이것은 피한. 이것은 버려야 되는 세계, 이것은 얻어야 되는 세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점5라고 하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는 거죠. 가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론론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론론의 특징은 뭐냐면 두 면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봐봐, 이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그래서 이거는 가짜, 이거는 진짜. 그러면 나는 이거를 버리고 이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꿈의 세계, 이건 깨어있는 세계. 이건 매트릭스의 세계, 이건 네오가 깨어난 빨간 약 먹고 정신 차린 세계. 이렇게. 그리고 히랍 철학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세계, 이것은 이데아의 세계. 이렇게. 이게 이원론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이거를 각성해서 일로 가기 위한 어떠한 단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점5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547생의 보살도 3대 아승기가 547생의 보살도를 닦아서 부다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노하고는 다릅니다. 도노는 한 방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방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이게 논리구조가 달라. 그래서 중국 선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는 열애선은 조사선만 못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사선이 지금 이런 해능 스님의 이런 선이 조사선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불교 전통의 명상이라고 하는 걸 열애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선보다도 우수한 조사선. 굉장히 재밌죠.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교조보다도 더 대단한 무엇,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 생각하시면 돼요. 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만들었지만 오늘날 삼성을 만든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희 회장이거든. 네. 이건희 회장 때 삼성하고 이병철 회장 때 삼성은 몇백 배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졌을걸, 지금? 아니, 기업 가치나 안 그러면 위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진짜 몇백 배 차이가 날 거야. 그죠? 그렇게. 그래서 이 삼성이야말로, 이건희의 삼성이야말로 이병철의 삼성보다 나아. 라는 말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병철의 삼성이 없었으면 이건희의 삼성도 없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성립하는 얘기예요. 둘 다 성립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원판이 이러니까가 아니고 원판보다 계속 뛰어넘는 수정 증보판이 나와야 발전해요.
그래서 학문도 그렇고 스승도 그렇고 제자가 스승보다 훨씬 능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발전해 가는 거지 거기에 묶여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의 은혜를 갚는 것이 스승보다 뛰어난 것이고 제자가 스승밖에 안 되면은 그거는 학문이 줄어든다. 이렇게 옛날에 얘기한다고요. 예. 발전시키려면 스승보다 계속 플러스 알파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화엄종이 나중에 이게 잘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승들만 제자들이 못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 공부하다가 정신을 못 차려 사람이. 원래는 능력이 훨씬 좋은 사람이 뒤에 나와야 그걸 공부를 다 하고 플러스 알파로 또 하고 뭐 이러는데 이해하는데도 벅차. 옛날 어른들이 해놓은 걸 이해하는데도 벅차.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그거를 활용하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훈구학적인 예전 거를 잘 어떻게 공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물론 학교에서 그런 공부들을 다 하죠. 그리고 그런 공부들을 가르칩니다. 그게 대학원생들이 하는, 박사과정생들이 하는 기본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해가지고는 그거는 보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박사 논문이나 학회 논문은 다 보는 사람만 봐. 그거 말고 대중적으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네가 알고 있는 것들을 쉽게 전달할 거냐. 이거는 또 다른 논리적 층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얘기하다 보면 조금 틀릴 수도 있어. 왜? 어려운 걸 어렵게 설명하면 안 틀려요.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고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오차가 생깁니다. 오류가 생깁니다. 일부. 그거를 이 사람이 인지를 못하느냐? 아니에요. 인지해요. 하지만 그 정도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 정도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밤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우리 다 알잖아. 김소월의 국화협에서. 그죠? 그거를 외국 사람한테 설명을 하잖아요. 한국 사람이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알아. 직감적으로. 외국 사람이 그런 정서적인 이 공감대가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개그 코드도 다르고 이런 정서 공감대들이 다 문화권마다 달라요. 야, 소쩍새하고 국화하고 뭔 관계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걸 설명을 하잖아요. 잘 안 된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 안 된다. 아니, 내가 이해를 정확하게 못한 게 아니고 내가 이해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좀 알딸딸하게 갑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외워! 이러면 제일 편해. 외워! 그런 게 있어! 외워! 제일 편해. 근데 그거는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현대화할 거냐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류가 어느 정도 발생하더라도 현대에 맞도록 재해석해주고 의미부여를 하고 계속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가 그것이 철학과 종교의 생명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